뷰티라이브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감옥 안에서도 형통하는 요셉, 감옥 안에서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디발을 통한 은혜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로 23절입니다. 자신이 신임하던 종 요셉이 스캔들에 휘말리게 돼서 더 이상 자신의 일을 할 수 없게 된 데 보디발은 불만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아주 경미한 조치로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그를 가둡니다. 여기서 가둔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나탄인데요. 기본적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내두었다 혹은 넣어두었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너무 경미한 처벌이기 때문이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평소 생활하던 삶의 터전을 떠날 때 절실하죠. 이방 땅에 살게 되거나 일상생활을 벗어나 제한된 공간에서 지나게 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21절에 추가되어 있는 언급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헤세드죠. 친절, 사랑, 자비, 선하심, 은혜, 은총 등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요. 요셉 이야기에서는 40장 14절, 47장 29절에서 두 번 더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그리고 개입을 나타내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만큼 하나님의 관심과 도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더하시는 인자는 우선 간수장을 통해 나타납니다. 다시금 나타안이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호의를 간수장의 눈에 주셨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호의, hen을 간수장의 눈에 두시어 간수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호의를 발견하게 하시고 간수장을 통해 자신의 호의가 나타나게 하신 것이다.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요셉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여호와의 개입이 얼마나 분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자신의 일을 요셉에게 위탁하지요. 나탄이 다시 사용됩니다. 간수장은 우선 모든 죄수를 요셉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처리를 요셉에게 맡긴 것이죠. 요셉에게 넘겨준 것이죠. 간수장은 요셉의 손안에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실질적인 간수장 역할을 한 것입니다. 감옥 일이 요셉에게 맡겨진 이후 문제없이 잘 처리되었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와 같이 감옥에서도 자신의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했죠.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의 더하시는 인자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요셉 모습은 이집트 총리 역할도 문제없이 잘 감당해내리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한편 보디발의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40장 1절로 4절입니다. 이러한 일들 후에 두 사람이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에 들어옵니다. 이집트의 왕의 술을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였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왕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관원장 사러임을 알 수 있죠. 파라오 지근거리에서 그를 보좌하던 장관급 인사들입니다. 파라오는 두 관원장에 대해 분노했고 두 관원장을 친위대장 보디발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갇혀 있는 것이죠. 감옥에서 요셉과 파라오의 두 관원장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친위대장은 요셉을 지명해서 두 관원장을 섬기도록 합니다. 관원장들은 아직 자신들의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미결소들로 있었습니다. 친위대장은 그들의 관직에 걸맞게 시중드는 사람을 붙여준 것이죠. 이들은 감옥에서 여러 날을 함께 지냅니다. 사람은 만남이 중요하지요.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뒤바뀐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보디발은 아마도
두 사람의 입지와 영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수종들게 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을 신임했던 보디발이 그에게 좋은 만남을 갖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역경 가운데서 더 강하고 폭넓은 믿음과 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뒤바꿀 좋은 만남도 갖게 되고요. 그가 섬겼던 관원장 중 하나는 장차 그를 파라오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꿈의 해석, 그리고 꿈의 해석과 죄인 신분, 그리고 망각과 2년을 더 기다림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로 8절입니다. 옥에 갇힌 두 관원장은 같은 밤에 꿈을 꿉니다. 각기 해석되어야 하는 꿈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꾼 꿈의 의미를 모르는 두 관원장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얼굴빛을 보니 평소와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꾼 꿈 때문에 초조하고 근심하고 있었죠. 이때 요셉의 나이가 28이었습니다. 2년 후에 파라오 궁정에 들어갈 때 그의 나이 30세였기 때문에 빼면 되지요. 요셉이 감옥에서 몇 년을 보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요셉이 두 관원장에게 어찌하여 얼굴빛이 좋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해줄 해석자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자신들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꿈을 해석해줄 해석자를 찾아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들의 대답은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의 역할에 대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요셉이 진정한 꿈 해석자라는 것이죠. 앞서 형들의 표현을 빌리면 요셉은 꿈의 달인입니다. 37장 19절을 보십시오. 하지만 요셉은 곧장 자신의 권위로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두 관원장의 답변에 대응하는 요셉의 태도와 발언은 의미심장하죠. 요셉은 해석이 앞서서 두 관원장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겸손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꿈의 해석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꿈을 이야기했을 뿐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에 대한 해석은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했지요. 이제부터는 요셉이 꿈 해석자로 등장합니다. 요셉은 두 관원장에게 말하죠.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9절로 15절입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말합니다. 요셉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우선 세 개의 가지는 사흘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파라오의 잔을 그의 손에 주었다는 것은 그가 사흘 안에 전직을 회복해서 술 맡은 관원장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표현이 머리를 들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머리를 들어 올려 명예를 회복하거나 영광을 얻게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꿈 해석을 통해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할 것을 안 요셉은 그에게 특별 부탁합니다. 잘 되거든 자신을 기억해서 자신을 이 집에서 건져달라는 것이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라고 할 때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친절한 사랑으로 자신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 건짐을 받도록 도와달라 하는 뜻이죠. 이러한 구원은 요셉에 대한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죠. 이 단락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서 이야기 흐름의 정점이 드러납니다. 요셉은 자신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말합니다. 끌려온 자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훔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까나부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남몰래 훔쳐오듯이 끌려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맏형 르우벤 몰래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왔고 아버지 야곱도 그가 짐승에 찢겨 죽은 줄로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옥에 갇혔다 하면서 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낱말은 감옥을 의미하면서 앞서 여러 차례 사용한 소하르와는 다른 것입니다. 보르라는 낱말은 형제들이 그를 빠뜨려 죽이려 한 구덩이를 표현할 때 사용됐죠. 요셉은
자신이 형제들이 빠뜨린 구덩이에서는 건짐을 받았으나 이집트에 와서 다시 구덩이에 빠져서 갇힌 몸이 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구덩이에서 이집트의 구덩이로 옮겨진 것이죠. 처음에는 형제들의 미움으로 구덩이에 던져졌다면 이제는 보디발 아내의 미움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한 절을 통해 창세기 37장 그리고 39장을 요약합니다. 16절로 19절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한 해석이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을 잘했다 하는 의미도 되고 꿈 해석 내용이 좋았다는 말도 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이 두 가지를 다 원했을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는 두 가지 모두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은 잘했지만 꿈 내용은 좋지 않았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꿈 해석은 술 맡은 관원장의 것과 유사하죠.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세 광주리는 사흘을 의미합니다. 사흘 안에 파라오가 그의 머리를 들 것이라고 합니다. 13절 그리고 20절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사용된 표현이죠.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이 표현이 명예가 회복돼서 복직되는 것을 의미했지만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이 표현이 머리가 들려서 처형당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이 표현이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자적인 의미로 적용됐습니다. 20절로 23절입니다. 제3일은 파라오의 생일이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을 위해 생일잔치를 베풀 때 파라오는 신하들 가운데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머리를 들게 했습니다. 동일한 표현이지만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죠. 그는 다시 파라오의 손에 잔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처형당했습니다.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가 꿈의 달인임이 입증된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으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그의 기억은 2년 후에야 되살아나죠. 40장의 결말은 37장 결말과 유사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한 뒤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가족들과 헤어진 채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 있는 것처럼 버려진 채 남아있게 된 것이죠. 요셉 상황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집트로 팔려가는 하강,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는 상승, 옥에 갇혀있는 다시 하강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요셉은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구덩이에서 다시 건짐을 받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바로의 꿈과 번민,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의 한계,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1장 1절로 8절입니다.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때를 알려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만 2년이 지난 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시점 기준이죠. 요셉은 만 2년 동안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무엇을 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잊혀진 존재로 외롭고 힘든 나날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감옥에서 불려올 때 어떤 문제도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2년 동안 감옥 재반 사항을 돌보는 일을 잘 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파라오의 꿈은 암소 7마리가 나일강으로부터 올라와서 시작됩니다. 파라오는 꿈에서 다시 깹니다. 그는 다시 잠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충실한 이삭 7개가 올라왔습니다. 다시 파라오가 꿈에서 깹니다. 두 번의 꿈은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충실한 7 암소, 그리고 이삭을 흉하고 마른 7 암소, 그리고 이삭이 삼키고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좋은 것이 나쁜 것에 의해 정복당한 것이죠. 파라오는 꿈에서 놀라 화들짝 일어납니다. 다음날 아침 파라오는 지난 밤 꿈 때문에 번민했습니다.
꿈이 그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지 않은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의 풍요는 파라오의 권력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나일강에서 풍요를 얻지 못하는 것은 파라오의 권력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꿈을 확실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모든 점술가와 지혜자들을 부릅니다. 그들은 점성술과 마법 전문가들로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서 적절한 조언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꿈을 그들에게 일러줍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점술가와 지혜자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내놓았을지 모르는데 그들의 설명은 파라오를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꿈의 달인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9절로 13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섭니다. 그는 최측근으로서 파라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시인합니다. 자신이 꼭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요셉을 잊고 있다가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를 기억한 것이죠. 그는 파라오에게 감옥 경험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라오가 두 관원자에게 분노해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을 때 그들이 같은 날 꿈을 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날 꿈을 꾸었지만 동일한 꿈은 아니었고 각자 해석이 필요한 꿈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소개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 히브리 청년이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 청년이라는 표현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가리켜 말했던 히브리 사람, 히브리 종에 이어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라는 표현을 통해 요셉의 민족 배경이 강조되죠. 그러한 요셉 출신의 문제는 전혀 대두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꿈을 제대로 해석했기 때문이죠. 술 맡은 관원장은 파라오에게 자신들이 요셉에게 꿈을 일러주었을 때 요셉은 그들의 꿈을 각자에 따라서 적절하게 해석해 주었다고 합니다. 요셉이 해석한 꿈대로 자신은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꿈에 대해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7, 41장에서 세 꿈을 만납니다. 요셉의 꿈, 두 관원장의 꿈, 파라오의 꿈입니다. 세 가지 꿈은 한 가지 점에서 일치하는데 모두 두 개의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세 꿈은 내용과 전개 과정에서 다릅니다. 먼저 요셉의 꿈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꾼 두 개의 꿈은 동일한 꿈의 반복이었습니다. 첫째 꿈은 곡식단에 관한 것, 두 번째 꿈은 해, 달, 열한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꿈의 반복입니다. 그 꿈은 너무나 분명해서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해석해 주지 않아도 아버지와 형제들은 꿈의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요셉이 장차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요셉의 꿈은 요셉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 주제 역할을 합니다.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요셉의 꿈이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죠. 요셉의 꿈이 실현된다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요셉 이야기의 관심사입니다. 두 관원장의 꿈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반대 꿈입니다. 동일한 날의 꿈을 꾸었고 내용도 유사하지만 정반대 결과를 갖고 왔죠. 그래서 두 관원장의 꿈은 적절한 해석이 필요한 꿈입니다. 자신들은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없어서 요셉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요. 두 관원장의 꿈은 요셉이 꿈의 달인 바알 할러모트임을 증명하는 사건이 됩니다. 두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서로 다른 운명을 맞습니다.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처형됩니다. 파라오의 꿈입니다. 그가 꾼 두 번의 꿈은 동일한 주제의 반복이지만 하나의 꿈이었습니다. 두 단계 사건으로 구성됐습니다. 하나의 꿈 안에 대조적인 두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처음에 등장하는 좋은 상태는 다음에 등장하는 나쁜 상태에게 잠식됩니다. 이 꿈도 해석을 필요로 하지요. 이집트의 점술과 지혜자들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파라오의 꿈은 요셉을 꿈의 해석자로만 있게 하지 않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또 이에 적절히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하는 꿈의 실행자로 탈바꿈하게 하지요. 이처럼 요셉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가지 꿈은 유사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 꿈은 연속적으로 요셉이 점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발전됩니다. 세 가지 꿈은 요셉을 단순히 꿈꾸는 자에서 꿈의 해석자로 그리고 끝내 꿈의 실행자로 역할을 탈바꿈하게 하는 중요한 모티프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애굽의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대책을 제시하는 요셉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파라오는 술 맡은 관원장 말을 듣고 곧바로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오게 합니다. 사람들은 급히 요셉을 구덩이 옥에서 꺼내 파라오 앞에 오게 했습니다. 그는 수염을 깎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의상은 매우 중요하죠. 새로운 의상을 입고 파라오 앞에 선 것은 그가 더 이상 죄수가 아니라 파라오 앞에 설 만큼 권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준 채색옷이 벗겨진 채 지금까지 지내오다 이제 파라오 앞에 새 옷을 입고 섭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두 관원장이 꿈을 꾼 뒤 요셉을 만났을 때 말한 바와 동일한 그러한 말을 합니다. 파라오가 얼마나 번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죠. 요셉이 꿈의 내용을 듣고 그것을 해석한다 들었다 합니다. 이 해석은 꿈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그 내용을 이해할 뿐만 아니고 대비책도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갖춘 것을 의미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집트의 점술가 그리고 지혜자들은 요셉과 대조됩니다. 그들은 파라오의 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 꿈의 내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책임감, 용기가 없었습니다. 파라오의 말을 들은 요셉은 거침없이 대응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샬롬의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죠. 요셉의 이러한 확신과 단호함은 평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은 확신, 지혜가 절대 권력자인 파라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단호히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17절로 24절입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꿈을 진술합니다. 파라오의 첫 번째 꿈은 암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설명하면서 41장 전반부에서 말한 것과는 약간 다르게 말합니다. 그것은 흉하고 나쁜 암소들에 대한 강조입니다. 심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고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라는 평가까지 합니다. 파리하고 흉한 암소들이 아름답고 살진 암소를 먹었으나 그들의 모습은 처음처럼 흉하였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의 꿈이 결코 좋은 것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두 번째 꿈은 이삭에 관한 것이었죠. 파라오는 이와 같이 두 번에 걸쳐 꾼 자신의 꿈을 일러준 뒤에 말합니다. 자신이 점성술, 마법에 능통한 전문가들에게 말했으나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일러주는 자가 없었다. 파라오는 자신의 꿈에 대한 해석자를 찾지 못해서 이제 꿈의 달인인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로 36절입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꿈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두 가지 꿈은 하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일러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꿈 내용을 해석합니다. 두 가지 꿈에 나타난 7 좋은 암소, 7 좋은 이삭은 7회라는 것이죠.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마르고 속이 빈 이삭도 7회인데 그것은 흉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모세는 파라오의 꿈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어서 요셉은 꿈의 전체 의의를 설명합니다. 온 이집트에 7회 풍년이 있으나 그 후 7회 흉년이 될 것이고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전 풍년을 기억하거나 알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파라오가 2번 반복해서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정하셨다는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를 속히 행하실 것이라 강조합니다. 그는 파라오의 꿈이 지닌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에 의하면 파라오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고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미래 사건에 대한 지식으로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지요. 그래서 요셉은 파라오에게 꿈을 통해 보여주신 사건들에 대한 대비책을 일러줍니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아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라고 제안합니다.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7해 풍년 동안에 수확물의 5분의 1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장차 있게 될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어 파라오의 권한 아래 양식으로 삼기 위해 성읍에 쌓아두고 보존하게 하라고 건의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불일치가 있는데요. 7년 풍년 동안에 거둘 것이 수확물의 5분의 1인지 아니면 전체인지에 대한 의문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수확물 전부를 거두어서 저장하기보다 일부를 거두어 저장하고 후일을 대비하는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조치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7해 동안 임할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이죠. 그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이집트 땅의 사람들이 흉년 동안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대비책은 파라오가 번민했던 꿈의 내용에 대한 의문을 풀었습니다. 파라오는 자신의 꿈 가운데 충격적인 장면을 말했습니다. 그것들 아름답고 살진 암소들이 속으로 들어갔지만 그것들이 속으로 들어갔는지 모르도록 그것들 흉하고 파리한 암소들의 모양은 처음처럼 흉했다. 풍년이 든 7년 동안 넘쳐나는 곡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이 들 때 사용하면 나중에 등장한 암소들은 처음처럼 흉하고 파리한 모습으로 있지 않게 되니 적어도 그들도 영양을 섭취하고 흉하고 파리한 모습만으로는 머물러 있지 않게 되어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